연매출 1조 원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늦었지만 일본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글로벌 경쟁사가 많이 없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연구원님,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공부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올해부터는 확실히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내 기준으로는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도 진짜 되네? 정말 우리도 글로벌리 입지를 보여줄 수 있네? 글로벌 빅파마들도 우리랑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네? 뭔가 더 가시화되고 실체가 생기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꽃이 만개하고 과실을 좀 맺어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연구원님 오셨을 때도 지금의 이 제약바이오 국내 시장을 보셨을 때 확실히 뭔가 좀 분기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게 계약 규모들도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약 상대방이 좀 유의미한 상대방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이제는 막 후기 임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막 급등을 하고 뭐 글로벌 임상을 한다라고 해서 오른다기보다는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와서, 혹은 글로벌 상용화가 가능해져서,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년 전쯤에 일본에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고, 여기서 말하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혼자 다 개발했느냐,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개발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이제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레이저 팁을 필두로, 혹은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필두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늦었지만 일본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기술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글로벌 경쟁사가 많이 없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20년 전이나 전에 블록버스터 약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또 그때 M&A도 2000년대부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집 키우기를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같이 하기도 했고, 혹은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커진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로열티도 계속 들어오고 캐시카우가 생기기 때문에 임상 진전도 빨라지고 개발도 순탄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차후 한 10년간을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기준으로 좀 선두의 이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SK바이오팜도 어쨌든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개발한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SK바이오팜만 보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잖아요. 이거면은 사실 일본보다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기 매출액 1,000억 원을 이제야 이제 달성을 했고, 올해 기준으로 그래도 한 4,0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엑스코프리 매출액을 이제 가이던스 상단이 이제 4,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한 3년, 4년 뒤에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내년 기준으로 적응증 확장도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시 발작으로는 이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응증 확장으로 인한 처방수 추이 증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맞아요. 제가 알기로 현지에 직접적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까 네. 원래 기존 파트너사들, 기존 영업 인력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서 한 2, 3년간 영업 때문에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는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상승이나 처방수 추이의 상승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미국 직접 판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진율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이제 파트너사 통해서 팔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직접 판매로 바꿨고 네. 그러면서 처음에 영업 마진이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셀트리온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직접 판매가 그 기업의 마진율이나 실적 성장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어려울 뿐이지 이게 자리만 잡히면 그렇죠. 마진율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좀 시작점을 SK 바이오팜 입장에서는 하나씩 좀 띄고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게 좀 더 안정적으로 블록버스터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 4년의 기간은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다. 그거를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3, 4년 기간 동안 되게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차세대 의약품이 없으면은 또 이제 많이들 업사이드 나중에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진출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테라파워랑 거기에 더불어서 방사성 의약품을 라이선스 인 해오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2025년이나 돼야 이제 임상에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만한 것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성은 이미 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느낌인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는 엄청 핫했었다가 주가가 좀 많이 그 이후로 많이 빠져서 이제 코로나 때 상장한 기업들이 다 너무 비싸게 상장을 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초반에 너무 급등을 했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가 조금 이상했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의 이 밸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던데 네. 많이 빠졌다고 단순히 저평가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보기 또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고 네. 이 밸류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일 좋은 판단은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수준이냐 혹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좋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해서 뭐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파트너사나 혹은 개발 중인 물질이 우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하나 연구원님 모시고 이제는 또 작가님이네요. 아, 네, 강하나 작가님 모시고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또 다양한 제약바이오 시장 또 기업들 좀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저도 하루 만에 다 읽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약간 필독서 느낌으로 한번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좀 구체화 세워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지금의 이 제약바이오 주도주 시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선별된 제약바이오의 기회를 다들 여러분께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되어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 더 넘어서 제약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우상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알아두어야 이제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고 영상도 이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꼭 주의하세요랄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돈 너무 없는 기업은 보지 마라인데 그걸 넘어서 국내에서 너무 퍼스팅 클래스만 하는 기업들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회사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베스팅 클래스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맞아요. 얘만 전 세계에서 얘만 할 수 있대, 독점할 수 있대, 이런 부푼 꿈을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매우 어렵다,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니까 투자하실 때 최대한 또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로 좋은 성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과 우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로 이번 기회에 다들 부자 되시라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